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유학을 떠나면 일단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잖아요. 예, 졸업을 한단 말이에요. 자,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루트들이 있겠죠. 이제 미국에서 뭐 하버드를 졸업했건 예일을 졸업했건 뭐 어느 대학을 졸업했건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루트가 어떻게 될까요? 뭐 아무거나 어디 취직을 할까요? 미국에 그러니까 전공에 맞게 아니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시험 보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취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취업을 하는데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다고 다 미국에서 취업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루트가 미국 취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취업할 수도 있겠죠? 한국 취업이 있을 거고. 야, 이 분필 정말 오래간만에 써보네요. 진짜 옛날에는 정말 하루에 8시간씩 강의를 했었거든요. 또 나름 그 무슨 미국 공인회계사 일타 강사 이런 거 였어가지고 3일 회계법인 가서 하루에 8시간씩 강의하고 영화 가서 8시간씩 강의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아 참 아무튼 그리고 또 뭐 어떤 루트가 있을까요?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 갈 수가 있겠어. 미국에 대학원 갈 수 있을 거예요. 또 창업할 수 있죠. 뭐 아주 훌륭합니다. 아니 물론 이제 돌아와서 아빠 사업을 뭐 물려받아가지고 건물 관리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뭐 와이프든 남편한테 이렇게 이렇게 잘 의존적으로 해서 이렇게 살림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의 루트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약간 예외적인 거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나서 졸업 후에 갈 수 있는 루트들이 혹시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있을까요? 생각나시는 거. 뭐 대체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택의 길이. 예, 선택의 길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창업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죠. 예, 바로 스타트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예외로 하고 대학원을 간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교수가 되겠다는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 예. 실제로 미국에서 우리가 생활을 해보면 대학원을 꼭 가야지만 취업이 되는 직무는 직업이 100개라고 한다면 한 80개 정도, 90개 정도 미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10개 미만이에요. 그러니까는 미국은 대부분 학부만 졸업해도 취업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대학원을 가는 친구들의 어떤 실상을 보면 취업이 안 됐기 때문에 대학원을 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진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 물론 대학원을 가는데 처음부터 나는 교수가 되고 싶어. 그래서 가는 대학원과 그게 아니라 뭔가 취업이 잘 안 돼가지고 가는 대학원은 약간 다르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대학원 가서 박사학위에서 교수로 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세미나가 약간은 핀트에서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선택하는 대학과 지역과 전공과 오늘 제가 포커스로 맞출 거는 요거거든요. 취업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루트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대학원을 가서 박사학위를 하려는 분들이거나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보다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쨌든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취업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하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어때요? 우리가 여기서 미국에 입학 허가를 받아서 I-20을 받아서 F1 비자를 영사관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절차대로 이제 진행을 되는 이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사실상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도 다르고 어떤 취업의 루트도 다르고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여기서 뭐 투자이민을 통해서 미리 받아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요즘 이제 비숙련 이민이라고 해서 뭐 이주공사나 뭐 브로커분들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식당에다가 이렇게 서류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한 2달 전에 한 유튜브에 유학생 영주권 취득의 문제점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왜 비숙련으로 이렇게 유학생들이 영주권 취득하는 게 문제점인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지 간에 영주권이 있을 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죠. 예, 영주권을 뭐 이제 취득할 예정이거나. 근데 오늘은 이쪽보다는 두 번째 비영주권자를 주로 대상으로 할 거고요. 사실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의 내용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비영주권자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출국 전에 F1을 받아서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유학생이나 또는 유학생 부모라면 이런 정도의 영어는 어렵지 않잖아요. CPT, OPT, H1B. 어렵지 않죠, 그죠? CPT는 뭐예요?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유학생인데 원래 유학생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학교 밖에서 돈을 받으면서 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공부하러 간 거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의 이민법에서는 네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CPT라는 거를 신청을 해서 네가 다른 기업에서 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을 정해주고 있어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게 CPT예요. 보통은 미국에서 최소 1년 이상 학업을 해야지 CPT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내 전공과 유사한 기업에 어떤 직무로 가서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대체로 언제 할까요? 여름방학 때 하겠죠. 그죠? 왜냐면 학교 다니면서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학업을 병행하기가. 그래서 보통 이제 3학년 여름방학 때 CPT를 많이 써서, 이제 보통 뭐 저희 요번에도 3학년 여름방학 학생들 보니까, 우리 1학년 때, 2학년 때 원격 인턴 한 친구들이 한 8,000불 이 정도 받더라고요. 예, 급여를. monthly. 많이 받는 거죠. 예, 굉장히 많이 받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 CPT를 활용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요. OPT는 뭐냐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옵셔널 프랙티컬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취업 비자가 아직 없는 상태이지만 스테이터스는 리걸리는 F1 비자예요. 아직 학생이지만 학생이면서도 내가 1년 동안은 정상적으로 정규 취업과 똑같이 연봉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게 OPT예요. OPT. 그런데 무슨 전공들은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과 안 보신 스템이라는 전공들은 어때요? 이게 원래는 1년 하면 끝나는데 오바마가 이거를 익스텐드 2년을 해서 3년까지도 취업 비자가 없어도 내가 돈을 받으면서 리걸리 일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스템 전공이라는 게 뭔지는 아마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이공계인데 문과에서도 이 스템 전공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경제학, 뭐 통계학, 뭐 데이터 사이언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전공이 스템인지. 이게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취업 비자가 없어도 계속해서 내가 1년, 2년, 3년까지 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가 문과라도 스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거죠. 이 정도는 어때요? 지금 우리는 상식이에요. 지금 내가 미국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 부모이거나 내가 미국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CPT가 뭔지 OPT가 뭔지 H1이 뭔지를 듣고 계신다면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좀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거 미국 유학을 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10학년, 11학년 때 다 알고 그거에 맞추어서 지금 11학년, 12학년 때 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대학교 4학년들도 이거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세미나를 하고 야 이거를 미리 알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H1B라고 하는 취업 비자를 받게 됩니다. 예, 취업 비자. 그리고 보통 이제 취업 비자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그 기업에서 영주권 스폰서가 들어가서 보통 요즘에는 영주권이 한 2년 반 정도, 2년에서 2년 3년 사이에 영주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유학생들, 비영주권자 유학생들의 취업의 루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루트죠. 기억하시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영주권자의 장점은 뭐 재학 중이 아니라도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큰 장점이에요. 반대로 유학생은 어때요?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만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는 거죠? 휴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학생은, F1 비자 유학생들은. 그러니까 영주권자는 내가 학교 휴학해버리고 1년 동안 다른 기업 가서 일할 수가 있고 돈도 받을 수가 있는데 유학생은 언제만 일할 수가 있어요? CPT 때만 일할 수가 있는 거죠. 딱 방학 때 몇 개월, 요때밖에. 그러니까 내가 한 학기 휴학을 하면 어떻게 돼? 한국으로 들어와야지. 휴학하고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면 그건 불법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자의 제약 없이 영주권자들은 H1B는 어때요? H1B를 받아야지만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내가 일을 할 수가 있거나 또는 OPT를 받아야지만 일할 수가 있는데 영주권자들은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아무데나 회사가 뽑아주기만 하면 가서 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제
영주권자들은 FAFSA나 CSS 프로파일 같은 이제 연방정부, 주정부, 사립대학에서 그 칼리지 펀딩이 있어요. 그랜트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뭐 무상 론도 주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장학금 받기도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인스테이트 적용받고. 그래서 뭐 UC 계열 같은 경우에 학비가 5만 불인데 영주권자들은 2만 몇천 불로 다닐 수가 있고 뭐 이런 어떤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면에 비영주권자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실 거예요. 단 영주권자나 비영주권자의 경우에도 대학 전공이나 선택을 함에 있어서 미리 직업을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전공을 선택해야 되고 더불어서 취업의 루트는 똑같아요. 이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영주권자도 똑같이 미리미리 경력 만들고 3학년 때 OCR 들어가서 취업을 해야 되는 것은 비영주권과 영주권자가 똑같다. 그러나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고 반대로 비영주권자들은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내가 미국에서 휴학할 수가 없고 반드시 비자의 제약을 받아서만 내가 취업을 할 수가 있고 장학금 혜택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학교에서는 장학금밖에 못 받는 거거든요. 연방정부나 주정부 장학금을 못 받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일반적인 이제 유학생들은 미국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비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유학생 비자, F1 비자. 두 번째는 H1B 비자. H1B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졸업을 하고 나서 어떤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 그 기업에서 스폰서를 해줘서 취업 비자를 발급 요청을 해주는 거죠. 이민국에다가. 자, F1 비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칙적으로 일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일할 수 있는 게 딱 두 번 있다 그랬죠. 언제? 재학 중에는 뭐? CPT. CPT. 그다음에 졸업하고는 뭐? OPT. 이거는 기억하자고요. 그러니까 CPT는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안에 보통 여름방학 한 2, 3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데 CPT를 신청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은 어디서 갖고 있냐면 학교의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팔러시가 다 달라요. 어떤 학교는 여름학기처럼 돈을 내야 됩니다. 또 어떤 학교는 반드시 교수 허가를 받아오고 와야 돼요. 어떤 학교는 뭐 3월 안에 신청해야지 5월서부터 쓸 수가 있고 어떤 학교는 뭐 반드시 무슨 뭐 추천서가 있어야 되고 입사 뭐 그 확인서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요번에 입학하는 학교의 CPT 팔러시가 어떤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 미리미리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가 실제로 늦게 신청해가지고 내가 회사에 여름방학 인턴을 잡았는데 회사를 아예 못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면 돈을 못 주잖아요.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CPT 때. 근데 이제 미국 기업에서 돈을 못 주면 얘는 지금 들어올 수가 없어요. 회사로 아예 출근을 못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OPT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이 있고 3년이 있다. 3년은 무슨 전공? 스템 전공. 그죠? STEM.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스템 전공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것도 상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정도까지는 뭐 어렵지 않은데, 이제 H1 비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번 신청을 받습니까? 1년에 딱 한 번 신청을 받아요. 기간이 3월 보통 둘째 주, 셋째 주에 미국의 모든 기업이 한꺼번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 때나 신청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딱 3월 둘째 주, 셋째 주 듀데이트를 마감을 딱 정해놓고 그때까지 니네 회사에서 유학생인데 외국인인데 취업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한 번에 다 집어넣어야 돼요. 하루라도 늦으면 이제 이게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H1을 신청하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첫 번째 기억할 건데요. H1B를 우리가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소위 말해서 취업했다 그러면 받는 비자가 H1B예요. 원래는 OPT 때도 취업이라고는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1년 동안 내가 정상적으로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니까. 그런데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으세요? 아, 미국에서 1년 정도 일하다가 그냥 들어왔어. 이거는 뭐냐면 OPT 때 내가 회사에 가서 일을 했는데 취업비자가 안 나온 거야. 취업비자 스폰서를 못 받았거나 뭐 추첨에서 떨어졌거나 이런 경우가 보통 1년만 일하고 그냥 온 거예요. 이제는 이해를 하시겠죠?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년 일했는데 거의 다 비자발적으로 비자가 안 나왔거나 회사에서 일을 못 해갖고 뭐 비자 스폰서를 안 해줬거나 추첨 떨어졌거나 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년만 하고 오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딱 그때 3월에 한꺼번에 이게 들어가는데 요건이 뭐냐면은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회사가 신청하는 job description이 전문직이냐.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꼭 4년제 대학을 나올 정도의 난리지가 있어야지만 필요로 하는 그런 job이냐, 아니냐를 첫 번째 미국 이민국에서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얘의 전공과, 학생의 전공과, 이 직무가, 이 니네 회사에서 일하는 직무가 좀 어렵나요? 어떤 일하는 job description, 그러니까 일하는 내용이 매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봅니다. 이 두 가지만 봐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문직이냐, 그러니까 취업비자가 나오는 전문직이냐, 취업비자가 안 나오는 전문직이 너무 많아요. 뭐 대표적인 게 간호사. 그러니까 우리는 간호사는 굉장히 전문직일 것 같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간호대학이 2년제도 있고 3년제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학생은 내가 가서 4년제 간호대학을 나왔지만 이민국에서는 이거 2년이나 3년만 공부해도 간호사 될 수 있는데 네가 4년제 대학 나왔지만 이건 전문직 비자를 줄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간호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취업비자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거의 99%안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유학원에 갔더니 미국에 계신 이모님도 그렇고, 20년 전에 이민 가신 우리, 뭐, 외숙모도 그렇고, 간호사가 취업이 엄청 잘 되고, 미국은, 의사만큼 대접받고, 뭐, 간호사가 너무 좋아. 간호사 취업 거의 뭐 90% 돼. 근데 나는 영주권자가 아닌 비영주권자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딱 내가 간호대학을 가는 순간 뭐를 해야 돼요? 빨리 투자이민을 하거나, 영주권을 받거나, 아니면, 빨리 남자나 여자를 찾아서 그것도 유학생이 아닌 미국 시민권자를 찾아서 결혼을 하거나 졸업하기 전에 안 그러면 사실상 OPT는 되는데 1년 그 이후에 취업비자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간호대학 졸업하고 1년 OPT하고 그냥 와버리는 거죠. 원천적으로 취업비자가 안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망하는 그 직무가 미국 이민국에서 취업비자를 발급해주는 직무인지 아닌지를 꼭 먼저 확인할 것. 그쵸? 아닌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생각해 이거 전문직인 것 같은데 그거는 네 생각이지. 미국 이민국에서는 그걸 전문직으로 안 본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를 보자? myvisajobs.com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작년도 재작년도 H1B가 어떤 직업에서 몇 개가 나왔는지가 다 나와 있단 말이죠. 어떤 기업에서 몇 개를 스폰서했는지도 다 나와 있어요. 너무 자료가 잘 돼 있어요. 유튜브 할 때마다 제가 설명을 하는데 또 물어봐요. 어느 사이트라 그러셨죠? myvisajobs.com이라고요. 예, 거기 찾아가셔가지고 어떤 직업이 작년에 몇 개가 비자가 스폰서가 됐구나라는 걸 보시라는 거죠. 거기에 100등 안에 안 들어가 있는 직업은 사실상 유학생이 취업 비자를 받기에 거의 불가능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전공과 직무가 매칭이 돼야 된다고요. 내 전공과 직무가.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한국은 이게 전혀 이슈가 없잖아요. 이런 게. 영주권자도 이슈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유학생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뭐 콜롬비아 대학에서 나는 역사를 좋아해서 히스토리를 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1학년 때부터 컴퓨터를 굉장히 열심히 스스로 해가지고 내 기업에다가 프로그램도 엄청 깔아놓고 앱 개발도 여러 개 하고 컴퓨터 천재야. 그래서 구글하고 내가 입사 인터뷰를 봤는데 구글에서 날 뽑아줬어. 한국은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떻다고요? 구글에서 나를 뽑아줬지만 구글이 뭐를 해야 돼요? 3월 둘째 주에다가 이 외국 학생을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취업 비자를 신청합니다고 신청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민국에서 이 서류를 딱 받아보니까 뭐예요? 이 친구는 컬럼비아인데 전공이 뭐야? 역사잖아, 역사. 그죠? 그런데 직무는 뭐예요? 컴퓨터 잡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매칭이 돼요, 안 돼요? 이건 아무리 똑똑한 저 같은 유능한 변호사가 레러를 써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거짓말로 어떻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역사와 컴퓨터는 매칭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원천적으로 비자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내가 제주대학을 나왔건 서울대학을 나왔건 뭐 전공을 뭘 했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회사랑 인터뷰에서 회사 날 뽑아주면 그냥 끝나는 건데 미국에서 유학생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들은 외국인들은 취업 비자를 안 받으면 회사에서 심지어 뽑아줘도 내가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할 것은 내 직무와 전공이 매칭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취업 비자가 나온다는 거. 요 두 가지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이제 1년에 그러면 이제 내가 전문직이야. 그리고 내 전공하고 직무하고 매칭이 돼. 그리고 기업에서도 미리 인터뷰에서 OPT 때 내가 가서 일하고 있어. 그래서 취업비자 스폰서를 다 해줬어. 변호사비도 다 내주고. 그런데 이제 뭐가 있어요? 이게 쿼터 제한이 있어요. 1년에 딱 8만 5천 명만 뽑는단 말이에요. 8만 5천 명만. 뭐 석사, 박사 2만 개. 그 다음에 학사 6만 5천 개. 그러니까는 보통 한 20몇만 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추첨을 해요. 그냥 무작위 추첨해요. 학교도 직업도 뭐 회사도 안 봐요. 봉투 뜯지도 않고 그냥 무작위 추첨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회사에서 지금 20만 불 받고 구글에서 일하고 있는데 추첨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보통은 그날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을 더 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OPT가 남아있어도 보통은 바로 내보내요. 왜냐하면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스템 전공이면은 내년에 또 넣어볼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3년까지 이게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올해 첫 번째 OPT에서 떨어졌는데 회사에서는 바로 안 보낸단 말이에요. 왜? 아직 2년 남았으니까. 그러면 얘가 내년도 3월 달에 또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럼 벌써 얘는 한 1년 경력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때문에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추첨이 되면은 거의 이제 이거는 되는 거죠. 또 근데 떨어졌어. 혹시라도. 그렇다고 바로 내보내지 않아요. 스템 전공자들은. 왜? 내년에 한 번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템 전공을 위해서 3번의 기회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학생들은 가능하면 스템 전공으로 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물론 이 스템 전공이라고 해도 무조건 다 3년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1년의 OPT 오퍼를 받는 거는 회사가 부담할 게 별로 없어요. 레러만 써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이걸 2년 익스텐션 할 때는 법상 어떻게 되냐면 회사가 지금 그 고용하고 있는 그 피고용자들을 전부 다 이민국에 등록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들어오고 그러니까 입사와 퇴사를 전부 다 리포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생 한 명 이거 익스텐션 해주겠다고 갑자기 이거를 몇십 명을 갖다가 다 등록시키고 왔다 갔다 이거 너무 귀찮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거 익스텐션을 안 해주는 기업들이 많아요. 물론 아주 큰 기업들은 이게 시스테마이즈 이미 돼 있어요. 법무팀에서. 그런데 어중간하게 한 직원이 100명, 뭐 150명 이런 회사들은 안 합니다. 아예 한 3명, 4명이면 간단하니까 하는데 그래서 내가 처음에 OPT를 들어갈 때 이 회사가 익스텐션을 해줄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도 사전에 미리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익스텐션 2년이 어려운 회사면은요, OPT 하는 기간 동안에 회사를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익스텐션이 가능한 회사로 가능하면 옮기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자. 여기까지 되시겠죠? 네. 여기까지는 다 맨날 유튜브에서 하는 내용들인데요. 자, 그렇다면 나라별 미국 유학생들 취업률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도 거더라고요. 2022년. 그러니까 1년도에 어플라이해서 2022년에 어프로벌 난 것들인데 유학생 수는 뭐 중국이 많아요. 예, 요즘 저희 학교도 가보면은 뭐 가본 지 좀 오래됐지만 막 중국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학교여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 학생들도 한 4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아직도 유학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취업률을 보면 이 취업률은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뭐를 기준으로 했냐면 작년도에 H1B를 어플라이해서 승인 난 한국 사람들 그 중에서 이니셜로 그러니까 처음으로 어플라이한 그게 신입사원이잖아요. 이게 3년 끝나면 3년 4년차 때 리뉴얼을 한번 하거든요. 그거는 빼고 그거는 유학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처음에 이제 신입사원으로 가서 H1 받은 숫자를 이제 뽑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작년에 한국이 1798명 취업을 했더라고요.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4만 명이 유학을, 물론 4만 명 중에 뭐 어학연수도 있을 거고 박사 간 친구도 있을 거고 어쨌든 그러면은 다 치고 한 3만 명 갔다고 치자고요. 뭐 한 2만 명 갔다고 다 반은 다 원래 유학할 게 아니고 근데 2,000명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충 느낌 오시죠? 아, 이게 미국 유학생들의 취업의 현실이구나. 그러니까는 제가 갑자기 이제 처음에는 저도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콜롬비아에 있으니까 학생들이 와서 뭐 취업이 안 돼요. 어쩌고 하면 뭐라 그래요? 야, 영어 공부 열심히 해. 학점 관리 잘해. 나는 뭐 저는 이제 IMF 끝나고 때여서 취업이 변호사들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 변호사들 취업 잘 안 됩니다. 미국에서. 한국 유학생들. 근데 어쨌든 4% 남짓이니까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왜 이럴까? 그렇다면 이제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 그런 퍼센티지는 어떨까? 취업은 잘 될까?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때만 해도 사실은 유학이 그렇게 아주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유학 갔다 오면은 그래도 뭐 취업이 좀 잘 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점점 이제 기업에 있는 뭐
친구들이나 임원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유학생들에 대한 오히려 역차별이 많아진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또는 뭐 해외에서 공부하고 와서 오히려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협업이 잘 안 된다. 그리고 너무 개성이 강하다. 그러니까는 기업에서는 뭐 물론 예를 들어서 뭐 IT 회사나 이런 회사들은 이제 개성 강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가끔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이 약간 집단적으로 뭔가 같이 팀으로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단은 일본은 더 심하지만 일단은 똑똑한 친구를 일단 뽑아서 우리 회사에 약간 맞게 이거를 뭔가 이렇게 개조시킨다 그럴까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유학생들이 잘 적응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도 보면은 군대 명문대를 훨씬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해외 유학파 10명 중에 7명은 직장을 그만두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도 뭐 주무르는 상담을 해보면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나 중소기업은 너무나 뭐 적응을 못하고 대기업은 여전히 공채가 있는 대기업은 공채 시험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국 대학생들도 2학년 3학년 때 준비하잖아요. 뭐 일종의 삼성고시 이렇게 준비하듯이. 그래서 유학생들이 정말 갈 곳이 없다.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미국 취업과 한국 취업 둘 다 좋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데 실제로 4학년들 서베이 해보면 한 85%는 사실은 미국 유학 갈 때는요. 한국 대학을 갈 때와 유사하게 별 생각 없어요. 그쵸? 대부분 그냥 수능 점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나는 뭐 엄마랑 아빠랑 좀 또 큰 곳에 가서 뭔가 글로벌 리더로서 큰 물을 봐라 뭐 이렇게 굉장히 필라소피칼한 어떤 굉장히 좋은 취지로 유학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주 구체적으로는 잘 계획을 안 짠단 말이에요. 뭐 한국 와도 좋고 미국에서 있어도 좋고 뭐 대학원 가도 좋고 그 되는 대로 하지. 이런 식의 어떤 처음에 유학이 되는데 4학년들을 대상으로 딱 서베이를 해보면은요. 85% 이상이 미국 취업을 원한다는 거죠. 한국 가기 싫은 거예요, 이제는. 왜냐면 내가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일단 초봉 자체가 미국하고 한국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요즘 젊은 친구들 워크 라이프 밸런스 해가지고 일만 하지 않고 뭔가 나의 시간을 많이 갖고 싶어 하고 회식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렇게 따지니까 미국의 문화가 훨씬 좋더라는 거죠. 미국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점점 한국 가는 것보다 미국에서 남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까 보셨듯이 5%도 안 되는 취업률이 이게 현실이더라.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저도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영어 공부 열심히 해, 학점 관리 잘해라고 하다가 이제 제 아주 가까운 제자가 와서 정말 뭐 울면서 교수님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관심을 갖고 저는 사실 이민법은 전혀 몰랐거든요. 저는 증권법 그 M&A하고 증권법 쪽에서 계속 일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로스쿨에서 이민법을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뭐 그래서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저도 H1 비자가 뭔지 몰랐어요. 예. 변호사인데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그거를 보고 H1 비자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런 거야? 이거 굉장히 황당하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갖고 보니까 왜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 취업에 실패할까? 제가 내린 결론은 지난 17년 동안 수천 명의 유학생들을 상담하고 취업시키고 취업을 실패하고 하면서 봤을 때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처음에 입학을 할 때 잘못됐어요. 처음에 유학원을 통해서 갔건 학교 카운셀러를 통해서 학교를 정했건 아빠가 엄마가 또는 학생이 학교를 정했건 학교를 정할 때 졸업 후에 취업을 염두에 두지 않은 대학을 정한 거예요. 왜? 당장 빨리 가야 되고 안전하게 유학을 하는 게 목표이고 어쨌든 나는 한국을 빨리 떠나고 싶은데 입학은 해야 되겠고 4년제 대학은 가야 되겠고 이러니까 유학원 통해 갖고 유학원 제휴되어져 있는 뭐 패스웨이 대학이나 아니면 뭐 CC 통해서 가거나 어쨌든 간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 뭐가 있어요? CPT, OPT, H1B 이런 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 학교를 정하고 전공을 정한 것이 이게 나중에 바꾸기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미 거기에 적응을 해버렸기 때문에 언제까진 바꿔야 되냐면 2학년 1학기 때까진 정해서 2학년 2학기 때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학교를.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때 바꾸면 괜찮아요. 아예 전공도 바꾸고 학교도 바꾸고 다 바꾸면 괜찮은데
사실은 2년 동안 내가 뭔가를 했는데 이거를 다 그냥 제로로 하고 갑자기 이거를 바꿔갖고 또 새로운 대학을 가기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리고 대부분 그때까지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학생들이 뭐만 하냐면 공부만 열심히 합니다. 성적 관리 열심히 하고요. 들리지 않는 영어지만 열심히 따라가고요. 학교 수업 열심히 가고. 그래서 처음에 대학과 전공과 지역이 잘못돼서 취업이 안 되는 그런 학생들의 퍼센티지가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한 60, 70%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놀랍게도 4학년 학생이 왔는데 선생님 저는 무슨 대학교 무슨 과예요? 라고 딱 얘기를 들으면 뭘 할 수가 있어요. 아, 이 친구는 취업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가 거의 99% 결정이 돼요. 왜? 어떤 전공 아예 취업 비자가 안 나온다니까는요. 아예 안 나와요, 취업 비자가. 취업 비자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못 해요, 이거는. 딱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결혼을 해갖고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영주권 받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농담이지만. 그래서 제가 한때는 결혼정보회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진짜 시리어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학생은 너무 똑똑해. 그리고 다 준비가 돼서 취업 준비가. 근데 얘가 하필이면 전공을 사이콜러지를 했네. 근데 얘는 파이낸스로 가고 싶어. 얘는 컴퓨터로 가고 싶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대학원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대학원을 가서 전공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부 전공은 다 무시가 되고 대학원 전공으로 다시 비자가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한국과 너무 다른 미국 취업에 대한 이해도 없고 정보도 없고 노력도 없고 그게 대부분 1, 2학년 때 결정되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30, 40% 정도 돼요. 네. 바꾸어서 말하면은요.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유학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하고 1, 2학년 때 내가 미국의 현실에 맞게 취업 준비만 한다면 미국 취업률이 유학생 취업률이 5%가 아니라 95%로 분명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하고 있는 바는 바로 그런 거예요. 아, 이 친구들이 왜냐면 한국은 딱 처음에 명문대 들어가 버리면 뭐 좀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서울대 들어가면은 얘의 인생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됐다고 보잖아요. 근데 미국은 얼마든지 찬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 유학 가는 거란 말이에요. 커뮤니티 칼 전문대 갔다가도 갑자기 이 친구가 뭐 처음에 하버드 간 친구보다 훨씬 좋은 기업에 졸업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얼마든지 그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유학에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건데 이거를 활용을 못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처음에 대학 전공 지역을 잘못 선택했고 두 번째, 입학 전에 해야 될 것, 1학년 때 해야 될 것, 2학년 때 해야 될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잡아주면 누구든지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실제로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입학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졸업 후에 우리가 목표하는 직업, 기업, 직무에 대해서 사전 조사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대학과 전공을 선택을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졸업했는데 앞으로 5년, 6년 있다가 처음 가보지도 않은 미국에서 네가 직업을 뭘 할지를 지금 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무리스러운 얘기고요. 유학원들은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미국은 전공을 3학년 가서 정하면 되는데 1, 2학년 때는 언디로 가도 되고 언디사이드 그러니까 전공 없이 가도 되고 뭐 전과도 가능하고 뭐 충분히 가능하니까 일단은 좋은 학교 가는 게 좋아. 이거는 정말 미국의 취업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인 거죠. 정해야 돼요. 1학년 때. 입학 전에 학교 서치를 할 게 아니라 내 자녀가 내가 뭐를 해야지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내 적성에 가장 적합한데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게 있고 도대체 이 직업이 뭔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H1B job description이 한 100개 쭉 나온단 말이에요. 1등서부터 100등까지 한번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등서부터 100등까지 직업 타이틀이 나오거든요. 작년에 1등이 몇만 개, 2등이 몇천 개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등부터 100등까지의 잡 타이틀을 보면 그 중에서 내가 딱 와닿는 이게 무슨 잡이구나 아는 게 20%도 안 돼요. 뭐 변호사 이런 거 알겠죠. 그죠? 뭐 회계사 이런 거 알겠죠. 그 외에 한 80%는 도대체 이게 무슨 잡이지? 왜냐하면 한 그 중에 한 70%가 이제 컴퓨터와 관련된 잡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다 IT 전문가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직업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이 불가하거나 거의 희박한 분야나 전공을 선택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나는 취업할 생각이 없어. 그냥 나는 공부만 하고 돌아올 거야 라고 하면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엄마 나는 CSA 마이애미를 보니까 나는 프로파일러가 나는 꿈이야. 그래서 나는 프로파일러가 될래. 그래서 프로파일러 학교를 갔어. 근데 그건 공무원이 아니면 취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주권 없으면 취업 0%예요. 그러면은 프로파일러 공부만 하고 그냥 오는 거야. 한국에 취업은 못 하고. 그러니까 그런 잡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취업이 불가능한 직업들이 한국에는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너무 많아요. 그런 직업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직업을 선택하면 내가 꿈이 그거라고 해서 꿈을 말리지는 않겠으나 너의 꿈은 좋은데 너는 그러면 미국 취업은 안 돼. 그러면은 졸업하고 한국으로 와. 그거를 목표로 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꿈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안정적인 대학을 선택하기 때문에 패스웨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패스웨이라는 거는 이제 뭐 1학년에는 이제 영어 공부를 주로 하고 2학년을 이제 그 정규 입학을 보장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저도 패스웨이 대학들을 쭉 보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한 95%, 8%는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대학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대도시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랭킹이 낮거나 순위가 낮거나 학교가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학교는 굉장히 좋아요. 캠퍼스 좋고. 그러나 취업사에 대해서 보자면 적합하지 않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전공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패스웨이 대학도 그 중에서 나랑 딱 맞는 대학이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더라.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내가 백지 상태에서 학교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나한테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또 취업 비자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외국인 취업이 어려운 분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자료를 딱 봐요. 그래도 그런데 자료에 취업률이 굉장히 좋아. 근데 그 취업률은 뭐냐면 미국 취업률이 미국인들의 취업률이에요. 뭐 케미스트리, 뭐 케미컬 엔지니어링, 뭐 바이오메디칼,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은요 유학생들 취업이 거의 안 되는 전공들인데 미국 애들의 취업률을 보면 엄청 좋거든요. 그리고 연봉도 너무 높아요. 그리고 우리는 막연하게 앞으로 이제 바이오가 뭐 뜨겠지 뭐 이렇게 굉장히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에 파이자에서도 뭐 하고 싶고 굉장히 이런 얘기 하면은 되게 이제 혼내거든요. 엄마도 혼내고 아빠도 혼내고. 그러면 마이비자잡스닷컴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작년에 파이자에서 몇 명 비자 스폰서 했는지 한번 보세요.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몇 명, 작년에 한 열 몇 명에서 열 몇 명. 그럼 내가 열 몇 명 안에 들어가야지 파이자에 취업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확한 데이터와 경험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내 환상 속에서 직업을 구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의 제가 만나본 유학원에서 상담 받아오신 분들의 상담 내용을 들어보면 유학원에서 추천해줬다는 그런 직업들이 너무 막연하거나 그냥 컴퓨터 사이언스가 잘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지. 컴퓨터 사이언스가 잘 돼요. 이게 아니라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도 어떤 직무가 어떤 기업으로 되고 그러려면 무슨 학교를 가야 되고 거기서 전공을 어떤 커리큘럼을 해야 되고 이게 상담인데 그냥 컴퓨터 사이언스가 잘 돼요.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액추어리가 연봉이 많아요. 액추어리를 제가 우리 제자들을 여러 명 키워봤는데 영주권 없으면 취업 안 되더라 이거죠. 연봉이 15만 불부터 스타팅인데 그 똑똑한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비자는 나오지만 외국인들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는 거예요. 인더스트리의 어떤 성격상.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고려를 하시면 좋다는 거죠.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아까 1, 2학년 때 뭔가 미국의 취업 시스템을 제대로 밟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를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 가지 취업의 시기와 방법을 잘 몰라요. 한국은 언제 취업을 합니까? 대체로 4학년 때, 4학년 2학기 때 또는 졸업하고 나서 졸업 예정자나 졸업 후에. 근데 미국은 대체로 언제 취업? 글로벌 기업 취업 말하는 거예요. 글로벌 기업 취업은 대체로 3학년 1학기 때 글로벌 기업의 캠퍼스 리크루터가 학교로 옵니다.
캠퍼스 리크루팅을 와요. 언캠퍼스 리크루팅, OCR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지원을 해서 인턴십 오퍼를 받고 3학년 2학기 때 CPT를 통해서 인턴십 3개월을 하고 돈 받으면서 인턴십이 끝나면 풀타임 오퍼를 받는단 말이에요. 4학년 때. 이게 일반적인 글로벌 기업들의, 우리가 한 번이라도 들어본 글로벌 기업들의 신입사원을 뽑는 루트예요. 그러면 취업이 언제 결정된다고 우리는 봐야 돼요? 3학년 1학기 때 결정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3학년 2학기 때 인턴십을 3학년 1학기 때 뽑아간다니까요, 미리. 그러면은 우리는 취업 준비할 시간이 몇 년밖에 없어요, 지금서부터? 2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황당하죠.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황당해요. 글로벌 기업을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을 가기 위해서는 1, 2학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학년 때가 됐는데 내가 아직 취업 회사가 결정이 안 돼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개별적으로 기업을 찾아서 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한국처럼 뭐가 없어요? 공개 채용이 없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서류 넣어라, 뽑아라, 뽑는다 이게 없다니까요, 미국은요. 그러면 내가 리서치를 해가지고 내가 그 기업에다가 집어넣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보통 유학생들은 그렇게 해서 잘 뽑혀지지가 않아요. 글로벌 기업들은 아예 그 루트를 막아놨고 글로벌 기업들은 언캠퍼스 리크루팅 통해서 인턴십 통해서 정규 취업하는 게 한 85%, 90%고 나머지 10%는 인터널 리퍼거든요. 예. 아빠 친구가 뭐 회사 CEO거나 뭐 이런 분위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인을 통해서 가는 경우가 한 10% 정도 있는데 이렇게 한국처럼 공개 채용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름아름으로 내가 막 인터넷 서치해갖고 내가 혼자서 해야 되니까 학생들이 맨날 물어보는 게 뭐예요? 선생님 어디다가 지원을 해야 돼? 이걸 물어봐요. 나도 몰라. 네가 찾아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다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OPT 90일이 되기 전에 기업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OPT가 시작이 됐는데 또는 90일이 넘어가 버리면 OPT가 끊어져 버려요. 또 OPT 동안에 내가 일하고 있다가 내가 해고가 돼가지고 90일 안에 회사를 옮기지 못하면 OPT가 끊어져 버립니다. 끊어진다는 거는 바로 귀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불법 체류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학년 2학기 때는 회사가 결정이 돼야지 OPT 신청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미국에서 취업할 때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 우리나라는 여전히 학벌이 중요하잖아요.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공사 채용하는데 어떻게 우연히 심사위원으로 갔는데 진짜 블라인드로 하더라고요. 진짜 블라인드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들 이렇게 나중에 따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무슨 대학을 나온지 모르고 뽑아야 되니까 조금 그런 거는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학벌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유학 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들어본 대학을 가고 싶어 하고, 그거를 저는 나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위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 명문대고 순위가 취업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걸 미리 알고, 그거를 고려하지만 다른 것들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미국에서 기업에서 사람 뽑을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뭐예요? 첫 번째, 23%가 인턴십이에요. 어떤 자료를 봐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23%, 28%, 26% 왔다 갔다 할 때. 두 번째가 employment during college예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학교 다니는 동안에 일한 경력. 이게 40%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college major. 그 다음에 volunteer experience. 봉사활동 같은 거죠. 12%. extra activity. 취미 활동이나 아니면 클럽 활동 이런 것들이 있죠. 학교 다니면서. 그 다음에 relevance of coursework. 그 다음에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어떤 직무와 연관되어 있는 거, 8%. GP가 8%밖에 안 돼요. 심지어 학교 명성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명성은 언제 중요하냐면 내가 목표하는 기업이 내 학교로 언캠퍼스 리크루팅을 오는지 안 오는지 정도로 확인하시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글을 꼭 가고 싶은데 내가 다니는 학교에는 구글이 캠퍼스 리크루팅을 안 와. 그러면 구글 취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정도의, 그런데 예를 들면 스탠포드다 그럼 모든 회사가 다 와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거는 명문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내가 IT를 가고 싶어 하는데 여기 플로리다 이상한 이상하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이제 주립대학인데 학교는 굉장히 캠퍼스가 좋아. 풋볼팀도 있고. 근데 거기에 리크루팅 오는 기업을 봤더니 IT 기업은 한 두 군데밖에 없는데 내가 굳이 거기다가 컴퓨터 사이언스 가겠대. 컴퓨터 사이언스가 취업이 잘 된다고. 완전히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유학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잘 되는데 이 학교 랭킹 괜찮으니까 그 학교 가라. 근데 리크루팅 오는 회사들 보니까 글로벌 기업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혼자서 4학년 때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회사에다 혼자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하냐는 거죠. 학교가 캠퍼스가 좋다고. 이런 게 웃고 계시죠? 본인들 얘기세요. 선배들 얘기해요. 다 똑같아요. 아빠가 교수고 아빠가 미국에서 박사하고 아니 어떻게 근데 저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저희 로펌의 변호사들 잘 몰라요. 그래요? 몰라요 잘. 그러니까 저도 해보고 알았어요. 해보고 아 이게 이렇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자는 거죠. 입학 전에 해야 될 것. 학교 정하고 전공 정하고 지역 정하는 것. 두 번째, 미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 시기와 능력을 기를 것. 1, 2학년 때. 이 두 가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유학을 하고 오면 딱 학교를 들어가잖아요. 학교를 들어가면 어디 갔니? 그러면 무슨 대학 갔어? 이거는 많이 얘기를 해요. 예. 특히나 SAT 하면 이번에 뭐 코넬 갔어. 뭐 유펜 갔어. 과는 잘 얘기 안 해. 왜냐면은 뭐 과는 그냥 좀 낮춰서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유학원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고 학교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라 그래요. 학교를 좋은데 보내고 싶어 하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전공은 나중에 정하라고 하고 얼리도 막 언디로 막 넣고 뭐 좋은 컴퓨터 사이언스는 너무 높으니까. 근데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이제 졸업할 때쯤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때요? 그냥 왔어, 한국에. 대부분. 그냥 온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온 거죠. 취업이 안 됐으니까 온 거예요, 대부분은. 솔직한 얘기로. 하버드인데 한국에 왔대요. 근데 미국 경력 있냐고 물어보면 없대요. 그럼 전공을 잘 보세요. 무슨 전공인지. 취업 비자가 안 나오는 전공이에요, 대부분. 대부분. 예일을 나왔는데 얘가 미국에서 일을 안 하고 한국에 왔는데 취업을 아직 못 하고 있어. 학원 강사, SAT 강사하고 있어. 전공을 잘 보세요. 무슨 전공 했는지. 취업이 안 되는 전공이에요. 대부분. 영문학, 뭐, 사이콜러지, 이런 그 전공 나쁘다는 게 아닌데, 왜냐면 비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취업이 인턴도 안 하고, 뭐, 많이 안 했는데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취업됐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보통 그 취업은 뭐냐, OPT 취업이에요. 아직 비자를 안 받은 거죠. 졸업하고 나서 어디 기업에 간 거예요. 근데 OPT는 회사가 별로 부담할 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연봉도 좀 뭐 많이 안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느 회사야? 그러면 회사 얘기를 안 하죠. 내 아들이 구글에 취업했으면 취업했어라고 안 하잖아. 뭐라 그래? 구글에 취업했어? 그리고 뭐라 그래? 연봉을 한 16만 불 주네? 2억이야? 초봉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그냥 취업했어 얘기 안 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만 이상한가요?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졸업했는데 그래도 취업했어. 이거는 대부분 OPT 취업이고, 그리고 대부분 소규모 한국 회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냥 약간은 아무데나 취업을 해버린 경우들이 많아요. 한국 회사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예. 본인이 원래 꿈꾸었던 글로벌 기업 취업은 이미 끝났고 3학년 때. 4학년 때 여기저기 다 넣어봤는데 인터뷰는 안 잡혀. 유학생이고. 그런데 90이라는 OPT는 잡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원래 내가 희망했던 거는 100인데 50도 아니고 30으로 낮춰서 그냥 기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일단은 어디 들어가야 되겠으니까. 이런 경우들이 유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얘가 여기 있을 애가 아닌데 이거는 여기 한국의 J1 비자로 그냥 인턴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을 미국에서 매년 1억씩 쓰고서 4억, 5억을 쓴 친구들이 거기 가서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두 가지라니까요. 첫 번째, 유학을 갈 때 학교 전공 선택 잘못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1, 2학년 때 공부만 한 거예요.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3학년 전까지 뭐를 해야 돼요? 반드시 경력을 만들어야 돼요. 준비가 다 끝나야 됩니다. 1, 2학년 때. 대부분 1, 2학년 때 성적 관리하고 여름방학 때 참 착하게 한국 와요. 엄마 보러. 그리고 한국에서 아빠가 잡아주는 한국 기업 가서 인턴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인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그 경력 지우라 그래요, 저는요. 왜냐면 유학생 티를 너무 내는 거거든요. 나는 서울 코리아는 가능하면 없는 게 좋아요.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캠퍼스 리크루터는 이력서를 몇 개를 보겠어요, 평생. 정말 수천 개를 볼 거 아니에요. 딱 보면 얘가 유학생인 게 아닌 게 금방, 왜냐면 이력서에다가 내가 그린카드인지 3D인지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얘가 경력을 보니까 다 한국이야. 이거는 누가 봐도 유학생이에요. 그럼 아예 인터뷰가 안 잡힙니다.
얘가 아무리 좋은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은 경우에도, 왜냐면 유학생은 뭐 해야 돼요? OPT 해줘야죠. 취업비자 넣는데 떨어지면 또 뭐 기다려야죠. 이게 귀찮은 거예요. 예. 그래서 대체로 유학생인데 취업을 못하고 온 학생들을 만나보면 뭐라 그래요? 엄마 H1B가 난 안 돼서 취업이 안 됐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반은 핑계예요. 반은 핑계예요.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파이널 인터뷰 가서 거절이 되는 겁니다. 인터뷰가 안 잡히거나. 준비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2학년 때까지 최대한 실제 기업에서 인터뷰해보고, 담당자랑 인터뷰해보고 경력 만들고, 입학 전부터 인턴십을 해서 기업 경력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미국 유학을 하는 친구들의, 유학생들의 취업을 가능하게 할 것이냐. 두 가지가 문제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가지를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는 졸업 입학 전에 대학과 전공을 선택할 때 뭐부터 정하자? 참 어렵지만 직업부터 정하자.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예, 저도 알아요. 저도 직업을 여러 개를 했었기 때문에 평생 무슨 직업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50살에도 바꿀 수 있는 거고. 제가 뭐 또 오늘 여기서 하고 있지만 뭐 내년에 어디 뭐 캄보디아 가서 선교사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언제든지 인생은 바뀔 수가 있는 거지만, 미국 유학을 해서 미국 취업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최소한 입학하기 전에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그리고 말이 되는 목표를 정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목표 말고, 아 이거는 충분히 말이 된다, 네가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설득이 되는 직업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외국인이 취업이 가능하고 취업비자가 나오는 전문직이면서 어느 정도 이게 숫자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미국 경력이 인정이 되고, 요즘 한국 취업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미국에서 최소 3년 경력 쌓고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경력자로 취업이 되는 게 훨씬 좋아요. 스카우트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OPT 1년 갖고는 안 돼요. 이건 한국에서도 인사팀에서 다 알아요. OPT 1년 하고 그냥 취업비자 못 받고 들어왔다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한 경력이 안 되고, 최소 3년, 뭐 많게는 한 6년 정도 하면 좋죠. 그렇게 하고 굳이 한국 들어오고 싶으면 한 5, 6년 경력자로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뭐부터 정하자? 처음에 유학을 할 때 직업을 정해야 돼요. 어렵지만. 이게 제가 오늘 첫 번째 강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잘못된 유학은 뭐부터 정했기 때문이에요? 학교부터 정했기 때문이에요. 유학원에서 제휴된 학교로 가라. 이렇게 가면은 뭐 졸업할 수 있다. 이 학교를 먼저 정하고, 나중에 그거에 맞춰서 대충 전공을 정해버리니까 이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50%라니까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된다? 어렵지만 신중하게 직업을 정해야 돼. 적성은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업이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 전공을 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직업을 정했다고 무조건, 예를 들면 내가 CPA를 하겠다. CPA는 회계학과. 이거는 잘못된 전공 선택이에요. 응? 내가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전공이 CPA면서 비자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을까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5년 있다, 6년 있다 이러니까. 요즘 트렌드는요, 내가 회계사를, 공인회계사를 하려고 하는데 회계학과를 가는 것보다는 뭐 데이터 사이언스나 컴퓨터 사이언스나 뭐 이런 쪽,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나 이쪽이 훨씬 더 유망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회계학과는 스템 전공이 아니에요. OPT가 1년밖에 안 나와요. 경영학과도. 그런데 데이터 사이언스는 스템 전공이기 때문에 OPT가 3년 나옵니다.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왜 중요한지는 다 설명드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스템 전공을 해야 되고요. 요즘은 CPA도 IT를 아는 CPA를 훨씬 많이 뽑아요. 작년에 EY에 어레센형에서 6,800명 H1 해줬는데, 그 중에서 4,000명 넘는 게 다 IT 스페셜리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이 다 있잖아요. 어디 가면 myvisajobs.com 가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잖아요. 미국 이민국에서 만들어준 자료잖아요. 그걸 보고 그러면 이제 CPA가 뭐 하는 건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CPA가 돈 계산해주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금 계산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잡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내가 할 만한 잡이냐 아니냐. 근데 이 잡이요 무슨 수십 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왜냐면 취업이 되는 게 한 뭐 20가지 안에 있으니까, 갑자기 내가 뭐 미술을 할 수는 없고요. 갑자기 디자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추어서 전공을 정하라는 거죠. 확장성이 높은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네, 가능하면.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분야의 인더스트리가 발전된 지역에 있는 학교로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그리고 대도시가 더 유리하고요. 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아주 명문대는 상관없어요. 아주 명문대는 상관없는데 중상위권서부터는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을 먼저 갑니다. 그 기업에서. 예를 들면 내가 파이낸스를 하고 싶으면 뉴욕이 좋고요. 뭐 IT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샌프란시스코나 뭐 시애틀이나 이쪽이 더 유리하겠죠. 바이오를 꼭 하고 싶다면 보스턴이 조금 더 유리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마다의 어떤 특색이 있으니까 그 특색을 참고하라는 거죠. 그냥 학교 랭킹 보고 이게 랭킹이 좋으니까 그 대학 가지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커리큘럼을 보고 그 대학의 언캠퍼스 리크루팅이 어떤 기업이 오는지 정도를 확인한 다음에 루트를 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4년제로 편입을 할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4년제로 갈 건지 만약에 내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편입을 하고자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입을 하려고 하는 그 타겟 대학을 먼저 정하셔야 돼요. 그 대학이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대학에서 내가 3학년을 보낼 거잖아요. 그 대학에서 졸업할 거고 그 대학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과 내가 하고자 하는 직업에 가장 적합한 대학인지를 정하고 그 대학을 목표로 하고 그러면 이 대학에 편입하기에 가장 적합한 커뮤니티 칼리지가 어딘지를 그 다음에 정하시는 거예요. 대체로 어떻게 해요? 일단 커뮤니티 칼리지 먼저 들어가. 그리고 나서 한 2학년 때 내 성적에 맞춰서 아무 데나 그냥 편입을 해. 이러니까 뭐가 안 된다니까요. 편입은 돼요. 미국은 편입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편입은 되는데 편입하자마자 3학년 1학기 들어가서 이제 뭐 해야 돼요? 리크루팅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2학년까지 공부만 열심히 해갖고 4.0은 만들었는데 경력 아무것도 없고 딱 편입했더니 벌써 수준이 높아졌어, 학교가. 학교 수업 따라가기도 바빠. 취업 준비 엄두도 못 내요. 그러니까 대학만 졸업하고 그냥 OPT 1년도 못 쓰고 돌아온 경우가 대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UC 버클리 졸업한 컴퓨터 사이언스 졸업한 애들이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디엔자 푸틸 가가지고 진짜 1등, 2등 해갖고 막 1년에 10명 뽑거든요? 이런데? 그래서 버클리를 갔는데, 컴사를 갔는데, CS를 갔는데, 취업이 안 돼갖고 들어와요. 왜 그래요? 가는 건 잘했는데, 1, 2학년 때 공부만 한 거죠. 취업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서 글로벌 기업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4학년 때 이제 내가 아름아름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힘든 거죠. 4학년 때 가서 인턴을 시작을 해요. 이건 너무 늦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뭘 하자? 1, 2학년 때까지 취업 준비를 다 하자. 1, 2학년 때까지. 그래서 대학 입학 전, 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해보면 9월 달에 이제 학교를 시작을 해서 9, 10, 11, 12월 4개월, 3개월 남짓 학교를 다닐 텐데요. 학교 수업 따라가는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미국에서 유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네이티브가 아닌데 유학생으로 가서 영어로 수업을 들으면서 숙제하면서 사실은 학교 수업 따라가서 GPA를 어쨌든 3점 몇 B 이상 이렇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학생들한테 너 취업 준비해라. 이거는 좀 너무 무리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2, 3, 4, 5, 6, 7, 8 거의 한 6, 7개월이 남아있잖아요. 이 시기가 다시 없이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해야 될 것들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잘 원격 인턴십 같은 거에서 경력 만들고 미리 이력서 만들고 인터뷰 준비하고 취업 교육 받고 그리고 나서 1, 2학년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을 해서 현지 이제 인턴십 하고 그래서 2학년 때까지 어느 정도 이력서가 다 완성이 돼 있어야 돼요. 최소 경력이 한 3개 정도 들어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4개 정도도 좋고 거기에 이제 발런티어도 들어가고 클럽 액티비티도 들어가고 해서 이력서가 딱 봤을 때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편입을 하든지 3학년 언캠퍼스 리크루팅 들어가서 글로벌 기업 인턴을 한번 지원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서 인턴십이 되면 최고. 그러면 인턴 들어가서 보통 100명 인턴하면 글로벌 기업에 한 7, 80명을 파이널 오퍼를 받거든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4학년 때. 근데 다 인턴을 못 잡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4학년 때 지금 완벽한 이력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체로 OPT 시작하기 90일 전에는 회사에서 오퍼를 줍니다. 거의 저희가 진행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0%까지는 아니지만 95%는 취업이 돼요. 다만 내가 글로벌 기업을 가고 싶었는데 글로벌 기업 못 가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취업은 됩니다. 취업률은 돼요. 95% 이상 넘습니다. 준비만 하시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학 입학 전에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냐? 당연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라이팅 중심으로 열심히 하시고. 전공별로 혹시 사전적으로 요구하는 지식이나 그런 능력이 있으면 미리 한국에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파이썬이 뭔지도 모르고 자바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여기서 학원을 다니셔야 돼요. 미국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해보면 미국의 약간 명문대들의 컴퓨터 사이언스를 오는 미국 친구들은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를 하듯이 걔네는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 언어를 공부를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서 아이비를 간 친구들 딱 처음에 1학년을 들어가 보면 이미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물론 한국 학생들이 똑똑한 친구들은 다 따라갑니다. 4년 동안 정말 죽을돌살동해서. 그런데 대체로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오늘 세미나를 듣고 뭐 보니까는 데이터 사이언스나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로 정할래 해갖고 진행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가지고 사실상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미리 공부를 하세요. 예, 글로벌 언어잖아요. 컴퓨터 언어라는 것이. 한국의 학원들도 좋고요. 미국의 무료 사이트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트들을 보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공 커리큘럼 확인하시고, 예, 편입생 같은 경우에는 뭐가 선수 과목인지 미리 확인하시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뭐 저희가 이제 보통 입학할 대학의 선배를 미리 매칭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뭐가 뭐 장점이고 단점이고 뭐 어떻게 되는지 미리 분위기 파악하시고 가서 하기보다, 그리고 이제 뭐 대학 준비하는 거죠. 숙소 같은 것들.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취업, 희망, 직업, 직무, 기업을 지금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아빠도 공부, 엄마도 공부. 예. 도대체 데이터 애널리스트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뭐가 다른지, CPA는 도대체 뭐 하는 직업인지, 도대체 백핸드가 뭐고 포핸드가 뭔지,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는 직업은 뭐가 나한테 가장 잘 맞을지, 나는 수학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뭐 공대를 가려고 하는데 시빌 엔지니어링 할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할지 뭐 아니면 뭐 어떤 엔지니어링 할지, 그러면 이 시빌 엔지니어링 하면 어떤 기업으로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이게 요즘은 사회가 좋아져서 유튜브 보면은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많이 올려놔요. 유학원 거 보지 마시고요. 네이버 보지 마세요. 예. 정말 잘못된 정보들이 많거든요. 가능하면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실제 일하고 계시는 한국 분들의 얘기를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와서 이게 과연 유용할지, 앞으로 전망이 있을지 10년, 20년 동안 이거를 다 고민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에요. 학교를 정하셨어도, 전공을 정하셨어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할 수 있다면 내가 목표하는 기업이나 목표하는 분야에서 성공한 한국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하고 네트워킹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내가 지식들 어떤 게 필요한지를 미리 경험을 하는 거예요. 보통 링크드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통해서 뭐 저희가 또 연결 많이 해드리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입학 전에 원격 인턴십을 통해서 실제로 미국 기업하고 일을 해보는 거죠. 예, 인턴을 요즘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어요. 다 재택근무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현지에 가가지고 현지에서 사무실 출근을 해야지만 이게 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시차 맞춰가지고 매니저랑 미팅하고 다 줌에서 다 만나고 프로젝트 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 이력서에 내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회사에서 일한 걸로 이력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내 직업과 전공과 연관이 되어 있는 미국 회사의 일을 미리 경험하는 거죠. 입학하기 전에. 이게 가능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력서를 만들고 다음 경력을 만들어 가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성공한 멘토와 네트워킹을 하는 것, 이력서 만드는 거, 또 실제로 인터뷰 해보는 거, 그리고 최소한 이런 경력을 통해서 인턴십을 진행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입학 전에 우리 유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권해드리는 내용입니다.